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노래방 앞에 주차된 차를 빼달라고 했다가 여성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사장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여성들은 처음에는 손님인 척 상냥한 태도로 접근한 후 갑자기 욕설과 폭행을 시작했다는 주장입니다. 20대 연인이 택시비 20만 원을 먹튀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택시비를 나중에 입금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택시기사가 연락하자 누구시냐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는 주장입니다. 열흘간 만난 연예인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돈을 빼앗고 폭행까지 한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여성은 헤어진 이후에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SNS에 악의적인 댓글을 달았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아유, 참 오늘도 드릴 말씀이 많아서요. 쓸데없는 얘기 않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 여러분께 한 가지 공지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 사건 반장이 저녁 6시 30분에 찾아뵌 게 벌써 2년이 넘었더라고요. 다음 달 11일, 그러니까 3월 11일 월요일부터 사건 반장과 뉴스룸이 시간대를 이렇게 맞바꿉니다. 아마도 7시 50분쯤이 되면 제가 뾰로롱 하고 등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른바 황금 시간대로 저희가 가게 됐습니다. 이제 시간 옮기면 사반 육반 대신 또 제가 뭐라고 불러야 할지 고민인데요. 일단 손가락으로도 이제 안 됩니다. 이제 아이디어 좀 많이 주시고요. 자, 3월 11일부터 7시 50분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좋습니다. 이자연 기자,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수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를 사반으로 인도해준 사랑하는 아내 윤상희 씨의 생일 축하해주세요 하신 조성원님, 부모님 모시고 사는 착한 내 동생 착한 경찰 탁영준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하신 탁영준님, 우리 신랑 이승민 씨 생일 축하한다 사랑해 하신 김선영님, 자, 어제 오후 1시경 경기 의정부 평화로 맥스타워 옥상에서 투신하려던 사람 잘 설득해서 데리고 내려오신 119 대원님들 정말 고생하셨어요 하신 이소영님, 아유 정말 다행입니다. 자, 어린 시절 친구들 22명이서 베트남 다낭 여행 3월 6일 예약을 했어요. 아프지 않으려고 운동까지 하면서 그날만 기다렸건만 아니 세상에 비행기 티켓 없다고 출발 20일 전에 취소 통보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신 고육남님, 도미니카 공화국의 김경진님, 김창환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의 6반.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처음 달려보자. 자, 뒤도 안 보고 후다다다다닥.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늦은 새벽 한 남성이 병원 앞을 저렇게 서성이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왔어요. 곧장 사무실로 들어갔는데 서랍을 여기저기 막 열어보고 있어요. 지금 무언가를 좀 찾는 것 같아요. 자, 그러더니 챙겨서 저렇게 쓱 나갑니다. 자, 얼마 뒤엔요, 이번엔 차를 타고 왔네. 아하, 이런. 자, 머리에 두건을 막 휘둘러 지금. 아하, 자, 병원으로 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무실에 직원이 있네? 이거 뭔 소리야? 이거 누가 들어왔나? 하고 딱 나가자. 야, 너 누구야? 걸음아 날 살려라. 36개 추랭망을 칩니다. 하지만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죠. 아이고 너무 바빠가지고 차도 병원에다 놓고 갔어. 자, 경찰이 막 수색을 하고 저렇게 잡았습니다. 예, 차를 가지러 온 도둑놈을 잡은 거예요. 자, 바로 잡혀서 다행이긴 한데 병원에서 뭘 훔쳤던 걸까요? 자, 이 사람 훔쳐간 건 현금입니다. 현금을 훔쳐갔는데 병원에서, 경남 함안에 있는 병원인데 이 병원에서 한 3차례 정도 들락날락 원무과 사무실 들락날락거렸는데 결국은 나중에 한 새벽 3시에 자신의 자동차까지 가지고 온 다음에 들어왔는데 그때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직원이 뭔가 나오니까 도망을 가는데 아하, 자신의 차량을 놔두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어떻게 그 차량 뭐 계속 놔둘까요? 아니죠. 그래서 직원 입장에서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다 싶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에 돌아왔고 검거가 되는 모습인데 현금을 가져갔다고 했잖아요. 예.
3만 원 가져갔습니다. 아이고. 3만 원 결국 진짜. 저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가져갔고 검거가 됐고요. 야간 주거 침입 절도 아니 침입죄, 절도죄로 입건된 상황입니다. 병원까지 왔다 갔다 한 기름값이 더 나왔겠다. 더 3만 원 더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갑자기 돌변한 손님입니다. 자, 이번에는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가게에서 끔찍한 일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만나보시죠. 자, 식사를 마친 남성 테이블에서 저렇게 꼬챙이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지금 집어들고요. 뭘 하려고? 자, 영수증을 집어들고 갑자기 사장님한테 꼬챙이를 확 저렇게 아니 놀란 직원이 꼬챙이를 빼앗아서 바닥에 버렸어요 지금. 자, 그런데 계속 사장님을 붙잡고 그 떨어진 꼬챙이를 또 주워서 해하려고 합니다. 자, 세 사람이 옥신각신하는 사이 남성의 일행은 저기서 지켜만 보고 있어요. 멀뚱히. 아니 저 인간 갑자기 왜 발작을 한 거죠? 일단 이 사장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지난 1일이고요. 서울 강서구의 한 닭꼬치 가게입니다. 테이블에서 나무꼬치를 챙긴 한 남성이 손을 뒤로 숨기고 다가오더니 이 계산한 카드를 돌려주려던 제보자를 껴안고 그대로 찌른 겁니다. 이게 이 제보자가 패딩을 입고 있었는데 패딩을 뚫고 허리랑 팔까지 찔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부상을 크게 입었고 또 당시에 아버지가 이 상황을 말리던 모습인데요. 나머지 남성 일행 한 명 있었잖아요. 그 일행은 테이블에 멀뚱히 앉아서 이 모든 상황을 그냥 지켜보기만 했다는 겁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 가해 남성과 그 일행 모두가 술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가 담당 경찰로부터 들은 얘기가 이게 흉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뾰족한 나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형이 가벼울 수 있다라는 얘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그 구약식 결정됐다는 통보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걸 제보자 아버지가 그대로 목격했기 때문에 충격받아서 알아놓으셨다고 하고요. 제보자는 가게 운영은 하고 있지만 언제 보복당할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질문 좀 여쭐게요. 만약에 저게 겨울이었으니 망정이지, 옷이 두꺼웠으니 망정이지. 자, 그러면은 여름이었으면, 자, 그리고 만약에 저게 꼬챙이가 아니라 흉기였더라면. 이제 방사자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따라서 양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경찰분이 설명을 조금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제 꼬챙이라서 이 가볍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꼬챙이였기 때문에 이제 부상 정도가 다행이죠. 다행히 가벼웠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고요. 저 정도라면 그 특수 상해거든요. 아무리 가볍다 약식 명령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로서 이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한번 검찰 측에 수사관 쪽에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기는 사안이 너무 심각했던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천장에서 콸콸콸. 자, 이번에도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천장에서 갑자기 물이 콸콸. 자, 영상 만나보시죠. 자, 남성이 천장을 꾹 누르자 한가운데 난 구멍에서 물이 콸콸콸콸콸콸콸. 아, 예, 시원하게 쏟아졌어요. 바로 옆에 구멍을 또 누르자 누르니까 또 물이 지금 주방 천장에 얼룩이 가득한 거 보세요. 저 물 뚝뚝뚝 양동이 갖다 놨어요 지금. 자, 다른 방도 가보니까 위부터 아래까지 한쪽 벽이 온통 물자국으로 얼룩덜룩. 자, 거실로 가볼까요? 아유, 완전 비가 왔어. 그냥 실내에서 위부터 아래까지 물이 흐른 자국이 저렇게 선명합니다. 자, 진짜 집안에 무슨 막 비라도 온 것 같아요 지금. 네,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인데요. 지난 17일부터 누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첫날에는 벽지가 동그랗게 젖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 날 되니까 벽이랑 천장 사이에서 그냥 비처럼 새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누수잖아요. 그래서 윗집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닿질 않아서 일단 직접 그 응급 수전을 잠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윗집에게 그제서야 연락이 와서 이게 우리 집 누수라고 어떻게 단정을 지을 수가 있냐. 나는 이사 갈 거다라면서 법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 며칠째 방 벽지 젖고 주방 천장 틈으로 물 떨어지고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도 이 윗집으로부터는 어떤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뭔가 공사하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윗집이 뭐 사과도 말도 없이 그 누수 공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공사 마친 뒤에야 보험사 통해서 누수 수리했다, 집 고쳐주겠다라는 연락을 취해왔다고 합니다.
아니 그동안 발뺌하다가 왜 몰래 저렇게 공사를 하셔? 아니 그 사이에 뭔가를 좀 물어보셨을 텐데 아마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 대개 누수가 생겼을 때 아래층에 누수가 생기는 건 그 집의 바닥이죠. 그 집에 있는 배관들이 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으로 저게 자기하고 상관없다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데 아마 주변한테 물어보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응당 조치를 빨리 그때부터 취했어야 하는데 지금 이 제보자분 같은 건 너무 화가 나셔서 보험사 필요 없고 내가 민사소송으로 지금 해결하겠다라는 정도까지 입장을 밝히고 계시거든요. 지금 다른 것보다도 좀 뭐 증거 같은 것들을 잘 확보를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어떤 피해를 입은 것들이 있다면 일일이 사진 촬영이나 영상 촬영이나 목록 같은 걸 만드셔서 피해 액수가 정확히 얼마만큼인지를 밝히시고 가능하다라면 그게 제대로 배상이 된다면 보험으로 받으실 수 있으면 받는 게 서로 감명하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찜질방 용감한 시민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찜질방입니다. 한 여성이 화장실로 저렇게 가죠. 아하, 자 그런데 저 여성을 따라가는 남성 잘 좀 보세요. 주변을 막 살피면서 뒤쫓아 가죠. 자 그리고 말이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에서 여성이 저렇게 나옵니다. 고개를 푹 숙이면서 뭔가 확인하더니 휴대폰을 탁 저렇게 켜고요. 뭔가 석연치 않아서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잠시 후 아까 그 남자가요. 화장실 안에서 언제 나와? 안 나와? 너 언제 나와? 지금 나옵니다. 너 거기서 왜 나와?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여기 여자 화장실인데. 자 변태 멱살 잡고 휴대폰도 딱 가로채서 저렇게 끌고 나옵니다. 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고 있었던 건데 저 여성분 정말 대단합니다. 네, 지난 19일 새벽이고요. 서울 광진구의 한 찜질방입니다. 저 여성이 여자 화장실 들어가니까 한 남성이 이리저리 살피면서 따라 들어가죠. 이 여성이 화장실 칸막이 위쪽으로 휴대전화 비슷한 게 쓱 사라지는 걸 목격을 하고 혹시 몰라서 동영상 촬영하면서 그 앞에서 대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남성이 나왔을 때 멱살을 붙잡고 그 휴대전화를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 남성은 내가 안 그랬다 반항을 하고요. 이 여성은 이 남자가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 상황 통해서 다가온 남성 직원은 카운터에 문의하라 이런 말만 했고요. 또 주변 사람들도 도와주질 않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경찰 도착하기까지 한 10분가량을 저 여성이 혼자서 이 상황을 대응해야 했습니다. 저 피해 여성 무섭고 수치스러웠지만 범인 잡아야겠다는 생각만 들었다면서 당시 심경을 전했습니다. 이 제보자 여성분 정말 용감한 시민이신 게 내 얼굴 공개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그런데 저 인간 말이죠. 한두 번 솜씨가 아닌 것 같아요. 자, 저게 뭐 초범이고 이거를 참 전화기를 포렌식하거나 확인해 보면 다 나옵니다. 일단은 포렌식 중에 있고 나중에 이제 불법 촬영 혐의로 구속 중인데 실제로 이 영상을 SNS에 이제 올렸습니다. 여성이 올리니까 한 남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여자친구도 저기서 이 찜질방에서 1년 전에 비슷한 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라고 연락해 왔다고 하고요. 다만 그때 CCTV 촬영은 됐는데 도망가는 바람에 검거를 못했다고 하고 저 사람하고 그때 1년 전 사람하고 동일인인지는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찜질방에서 유사한 어떤 범죄 행위가 반복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세상에 이런 일이.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도로 위에서 벌어진 황당한 장면 만나보시죠. 자, 달리는 택시 양쪽 창문에 두 남성이 저렇게 걸쳐 앉아 있습니다. Hey man, what's up man? 자, 손을 흔들고 반갑게 인사도 하더니 팔을 쭉 뻗어서 심지어 뭐 하려고? 쭉 뻗어서 뭐 하려고? 악수를 합니다. 세상에. 저걸 하는 인간들이나 한다고 놔둔 택시 기사님이나. 그러게 말입니다. 저게 지난 25일 새벽에 대구 중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찍힌 영상이라고 합니다. 제보해 주신 분이 본인이 찍으신 건 아니고 지인분 SNS를 보다가 도대체 이게 우리나라가 맞냐 싶어서 이걸 제보를 하신 건데요. 보신 것처럼 창에 걸터 앉아서 주행 중이에요. 이게 그냥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멈춰 서 있는 게 아니라 신호에 걸려서 잠깐 정차한 건데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도 아니 저기 올라탄 외국인들도 그렇지만 왜 택시 기사님은 아무 제지를 못 하셨을까? 황당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번에도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저 앞에 저 차량 1차선 주행 중인데
어디까지가 차 높이인 건지 폐지가 저렇게 한가득입니다. 트렁크를 가득 채운 것도 모자라서 뒤로 그냥 뿅 튀어나와 있어요.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아슬아슬한. 아, 이거 하필 또 경차네 이거. 저거 저러다 쓰러지면 어떡하죠 저거? 아, 네. 정말 우리나라에 있는 일 맞나요? 맞는데 2월 23일에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목격된 상황이에요. 지금 트렁크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부족하니까 막 이때 가지고 저렇게 폐지를 두었는데 저 폐지 길거리로 다 떨어지면 뒤에 있는 차량들은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제보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운전자는 남성인 것 같았고 게다가 담배까지 피우고 있었다라고 아하. 얘기하셨는데 아, 저거 좀 지적받고 저런 일은 다시 있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위험해 보입니다. 아주.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미워도 다시 한번. 자, 사방 가족께서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는데 좀 전해주시죠. 네, 1년간 연 끊더니 이제 와서 재결합 요구하는 남편이랑 정말 이혼하고 싶다는 사연입니다. 결혼 25년 차고요. 현재 대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두 딸이 있습니다. 이 사연자는 숙박업소 몇 채를 관리하면서 또 건물 사고 팔고 수익 내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어떤 손해나 실패가 없다고 합니다. 대단하신데 남편은 타 지역에서 일을 해서 한 달에 한두 번씩 집에 오는 그런 직종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이 사연자가 운영하는 그 업소를 700만 원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걸 남편이랑 미리 상의를 안 하신 겁니다. 그때 남편이 버럭 화를 내면서 맘대로 이렇게 할 거면 이혼하자 하고선 집을 나갔고요. 1년 동안 안 들어와서 딸들 교육비, 생활비 다 혼자 감당해 왔습니다. 이 남편이 사연자 지역 올 일 있어도 한 번 연락이 없었는데 그러다가 1년 만에 남편이 이 사연자 지역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다시 집에 들어와야 될 상황이 되니까 사과하면서 다시 합치자 요구를 했었는데 당시 사연자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현재 근처 원룸 살면서 양육비만 100만 원씩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연자는 1년 동안 이미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이들 위해서라도 잘해보자 재결합 요구하고 있는데 본인 아쉬우니까 지금 다시 합치자는 거 아니냐. 남편 너무 얄미운데 서로 50 넘은 지금 이혼해도 되지 않겠냐는 사연입니다. 아, 오늘도 이론의 여지가 있을까 싶은데 말이죠. 그래도 달려보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퓨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사연자 아내입니다. 야, 능력이 없으면 책임감이라도 있어야지. 생활비도 제때 안 줘서 내가 벌어서 먹고 살았더니 뭐? 상의도 않고 돈을 쓸 거면 이혼하자고? 그래, 그거 내가 하고 싶은 얘기야. 아빠라는 인간이 부부싸움 좀 했다고 1년 동안 잠수를 타? 너는 아빠 자격도 없어. 이혼해, 동그라미. 아, 좋습니다. 자, 다음 남편이에요. 허허, 참나 이거. 아니, 너 당신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내가 언제 잘했다고 그랬어? 아니, 미안하다고 했잖아. 애들 봐서 없던 일로 하자는 거잖아, 내가. 누가 보면 양육비 한 푼도 안 주는 걸로 알겠어, 내가. 내가 대체 언제까지 빌어야 하냐, 내가. 어차피 작은 애도 아직 고등학생인데, 아, 애들 생각 좀 해, 엄마란 사람이. X. 자, 박 변호사님. 자, 뭐 사실 이 판단은 또 선택은 우리 사연자님이 해야 됩니다. 이 사연자님께서 지금 이혼해도 되지 않을까요? 질문을 하신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지만 충분히 이혼할 사유가 될 수 있고요. 또 이혼한다 하더라도 누가 욕하거나 남편이 뭔가 다른 얘기할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년간 양육비나 뭐 이런 거 안 하고 잠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혼 사유는 충분히 된다고 보고 그렇다고 뭐 받아줄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받아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연자가 원하는 대로 저는 이혼을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교수님. 아, 네. 자기 행동에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어른이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싸움을 해서 약간 좀 화가 나서 도피할 수는 있는데 그 기간이 1년이었다? 너무 길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사춘기 딸이 둘이나 있었어요. 중고등학교 사춘기 딸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입시를 다 치른 거예요, 엄마가. 생활비에 학비도 혼자 다 내서 이제 엄마는 마음의 정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또 아쉬우니까 같이 살자고 얘기하면 물론 같이 살면 좋겠지만 아내가 마음이 닫혀있을 때는 이제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책임을 자기가 져야 한다. 자, 보통 양 변호사님이 이런 이슈에선 상당히 좀 냉정하죠. 예, 네. 근데 좀 말씀 좀 주세요. 일단 이혼을 왜 그랬냐면 이 사연 보내신 분이 이혼을 하실 결심이 있으셨다면
여기에 사연 보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경우와 달리 이분이 지금 경제적 자력이 충분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분에게 무슨 생활비나 이런 걸 의존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수입도 더 많으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남편이 잘못했어요. 이혼하시려고 하면 그냥 이혼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이제 굳이 X를 든 이유는 아직도 마음에 그렇게까지 미련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1년 떨어져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혼을 못할 정도의 마음이시면 정작 이혼하시고 나면 되게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 더 드셔서 이혼하시려면 또 그때 이혼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서. 진짜? 그냥.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대부분이 동그라미 선택해 주셨는데요. 단비맘님, 정 떨어졌겠네요. 무책임합니다.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또 고양이 좋다님, 1년 동안 혼자 살아보니까 힘들었구만 하셨고요. 군산 사는 남원땡님, 애들 핑계 좀 안 됐으면 좋겠네요. 애들 때문에 억지로 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또 띠양님, 혹시 나갈 때 다른 이유 있었던 건 아니겠죠? 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건반장 제보 메일과 카카오톡 사건반장 제보 채널에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연 말이죠. 특별히 박지훈 변호사님, 박상희 교수님이 준비하셨다는데요. 자, 레디 액션! 3월 11일 월요일 7시 50분. 알람! 매우 크게 알람! 아니, 무슨 또 알람? 또 술 약속 있지? 이 인간아 진짜. 그 참, 아니 니는 3월 11일 7시 50분 니 진짜 모르나? 뭔데? 몰라. 그만 좀 먹어. 살 뺀다며. 7시 50분 뭐? 사건 반장 뾰로롱. 시간 바뀌었다 아이가. 사반은 6반이잖아. 이제 4반 6반 아니다. 7시 50분 750. 얼른 너도 알람 맞춰놔라. 750 뾰로롱. 맞다. 미안해. 내가 오해했네. 맞출게. 가족 여러분, 3월 10일부터는 7시 50분에 만나요. 꼭 보러 와야 됩니다. 꼭 약속 사랑해요. 당신의 하루가 더 컬러풀해지려면 영양은 더 멀티플해야죠. 건강은 기초 영양에서 시작되니까. 센트룸은 22가지 비타민 미네랄을 빈틈없이 채워줍니다. 영양은 멀티플, 인생은 컬러풀. 센트룸. 온타리오는 미래 전기차를 만들기 위한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북미 최대 IT 클러스터 중 하나, 연간 6만 5천 명의 스템 전공 졸업자,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주요 광물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 당신의 혁신 파트너. 노래방 앞에 주차된 차를 빼달라고 했다가 여성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사장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여성들은 처음에는 손님인 척 상냥한 태도로 접근한 후 갑자기 욕설과 폭행을 시작했다는 주장입니다. 당시 상황을 들여다봅니다. 사망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인데요. 노래방을 운영하고 계신 이 제보자 사장님인 아주 황당한 또 그런 일을 겪으셨답니다. 네, 이 제보자는 경기도 평택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 사장님입니다. 지난 20일 저녁 8시쯤에 이제 운영하고 있는 노래방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외제차가 그 상가 문 앞을 떡하니 막고 주차돼 있는 겁니다. 이 제보자 가게가 지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요. 상가 문 앞을 막아버리면 영업에 지장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 좀 빼달라고 이렇게 적혀있는 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이 여성이 받았고요. 알겠다고 하더니 나타나질 않습니다. 계속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해도 끝까지 연락을 받지 않았고 결국 경찰 신고를 했는데 경찰에서도 경찰이 전화해도 받질 않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다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빼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알겠다고 그러더니 이후로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사장님은 속이 까맣게 타들어갈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런데 무려 2시간이 넘게 흐른 뒤에 여성 2명이 노래방 앞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차주인가 싶어서 사장님 나가 보셨다는데 상상도 못할 일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사장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저를 보자마자 여자 2명인데 노래는 1시간에 얼마예요? 이렇게 되게 이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해했나 보다. 네. 그래서 제가 노래만 하시면 1시간에 3만 원이세요? 이랬어요. 그 뒤에 너한테 안 팔아줘. 다짜고짜 욕하면서 저를 잡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정말 황당한 일이죠. 지금 2시간 정도 지났을 때가 밤 10시 반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럼 가만히 사장님이 CCTV를 앞으로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두 여성이 술에 취한 것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차 앞으로 다가오길래 아, 저 사람들이 차주인가 싶어서 또 차는 제대로 빼나 싶어서 올라갔답니다. 그랬더니 보자마자 너무 목소리도 상냥하고 예쁘게 노래방 여긴 1시간에 얼마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내가 오해했구나 싶어서 1시간에 3만 원이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욕을 하면서 너한테는 안 팔아준다고 하고 이게 폭언을 퍼붓는 걸로 그치지 않고 끌어당겨서 마구 폭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박 변호사님, 네. 지금 그래서 이게 뭐 쟤네들 그 차주 맞아요? 자, 이제 문제는 이제 그만하고 이제 가자면서 사장을 때리더니 가게 앞에 막고 있는 저 차량을 향해서 네. 그 여성들 중에 한 명이 탑승을 합니다. 차주가 맞았던 거예요. 이 차를 빼달라고 막 전화를 하면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자신의 주인, 이 노래방에 들어가니까 주인인지 확인하려고 뭐 가격 같은 거 확인했던 것 같고요. 문제는 이 여성들 차량 뒷좌석에서 갖고 있던 피자 박스를 싣더니 문을 닫고 그냥 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가려고 하니까 사장이 뭐 하냐. 나를 이렇게 때려놓고 차도 안 빼고 대체 어딜 가느냐라고 불러세웠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2차로 다시 달려들어 사장을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그만하자라고 여성들이 서로 말리면서 일단은 상황이 일단락됐다고 합니다. 자, 차 빼달라고 했다가 한밤중에 무차별 폭행을 그것도 2번이나 당한 건데요. 신고를 하셨죠, 사장님. 그런데 제보자가 두려움에 떨면서 기다리는 사이 이 여성들, 폭행한 사람들의 태도가 180도 돌변했다고 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언니, 저희 가도 되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음식을 신고하다가 제가 신고 안 하면 제가 가보죠. 근데 저희 가요? 갈게요 언니? 저희 갈게요 이래요. 저도 막 이쁘게 막 와서 언니 왜 그래요? 이러면서 때리고 잡아 끌고 근데 저희 갈게요 언니? 가도 되죠 언니? 막 이래요. 그게 운전석 문을 열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다시 이제 그때는 동영상을 켰죠. 동영상을 켰는데 그걸 보더니 뭐야 뭐 지금 뭐 찍어 했더니 그 와갖고 저를 또 때린 거예요. 자, 못 가게 이렇게 막으려고 영상을 찍자 또 욕설, 폭행이 시작된 겁니다. 그 상황 영상 직접 보시죠. 아 놓으세요. 아니고 놓으시라고요. 얘기했잖아. 저기요. 저 폭력 이들은 없고요. 죄송한데요. 네? 적당히 좀 하세요. 아니야. 뭐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아니, 교수님 뭐에 약간 그 다중 성격의 소유자 뭐 다중이 뭐 이런 건가? 아, 그러게요. 뭐 연기를 하는 건지 진짜 다중 성격 인격 장애인지 어쨌든 두 모습을 함께 보이는 거죠. 이 제보자께서 노래방에 있는 건물 쪽으로 이제 도망 나오신 거죠. 그래서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경찰이 빨리 오지를 않았대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그 폭행한 여자들이 오면서 다시 상냥하고 예쁜 말투로 언니 저희 갈게요. 저희 가도 되죠? 언니 왜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가려고 하는데 이 제보하신 분은 또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영상을 켜고 영상을 시작한 거예요. 이제 찍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 저희가 본 영상 이 안에 여성들의 말투로 뭐 적당히 해라 그러지 마라 하면서 다시 폭행이 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진짜 이 차가 다니는 도로 한복판까지 이 사장님이 막 도망가시는 장면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무섭고 공포스러우셨다는 건데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경찰차가 왔습니다. 경찰차가 지나가던 경찰차였는지 아니면 지금 신고에 따라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저 상황은 경찰차가 와서 종료가 됐고요. 하지만 경찰에 잡혀가지는 않았답니다. 바로 체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제 이 제보자분이 경찰에게 항의를 했대요. 왜 이 사람들 그냥 바로 풀어주냐라고 했더니 경찰도 너무 술에 취해서 지금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했고 아니 그럼 혹시 음주운전 하려고 그랬나? 아니죠. 신원 확인 다 한 상태에서 경찰 보는 앞에서 차주는 대리기사를 불러서 차를 가져갔고 그러니까 이거는
또 정신이 멀쩡하다는 얘기잖아요. 저렇게 폭행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기도 되고 또 다른 한 여성 같은 경우는 뭐 남편인지 남자친구인지 모르겠지만 보호자로 보이는 남성이 와서 데리고 갔답니다. 그리고 지금 제보자분은 경찰에서 일단 피해자로 조사를 받은 상황이랍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그렇죠. 같은데. 첫 번째 술을 먹고 저렇게 행동한다? 너무나 익숙하게 행동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술 취한 여성들 중에 한 보호자로 보이는 한 남성이 왔는데 너 왜 또 그러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요. 아마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또 그러냐? 경찰도 출동을 해서 저번에도 이러더니 이 금융치료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다라고 하고 단골 손님이었군요. 네, 이거 반복했다는 거죠.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는 지인의 얘기에 따르면 여성들이 이 근처에서 술 먹고 행패 부리는 모습 자주 봤다라고 목격담도 전해왔다고 합니다. 이 노래방 사장님 제보자분 이 이후로 손님을 대면하기가 정말 어렵다. 너무 무서워서 네. 또 어떨지 몰라서. 네, 왜 안 그러시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막 가게를 막은 차 빼달라는 연락한 것밖에 없는데 그걸로 인해서 뭐 이렇게 맞으니까 이제는 정말 술 마신 사람만 봐도 무섭다. 그리고 이 여성들이 언제 또 날 새벽까지 일하고 있는데 맞아요. 언제도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두렵다라고 얘기하셨고요. 또 그때 폭행당한 후유증으로 지금 허리, 어깨도 다 아프고 이 사장님께서 가장이시래요. 그래서 혼자서 가정을 다 홀로 책임지고 있는데 좀 막막하고 도움을 구할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일단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자정 무렵 한 20대 커플이 택시에 탔습니다. 대전에서 인천까지 가는 장거리 손님이었는데요. 그런데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남자 손님이 뒤늦게 고백을 해왔습니다. 남자가 부산에서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그 대전에서 내려서 이제 지갑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2시간 동안 떨었다고 알았다. 그럼 내가 가다가 따뜻한 커피 하나 사주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나중에 돈을 입금하겠다며 따뜻한 커피까지 얻어 마신 이 커플. 그날 이후 잠수를 탔습니다. 호의가 배신으로 되돌아온 이 상황. 그날 택시 안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 이른바 택시비 먹튀 사건이 또 장거리 택시비 또 일어났습니다. 지난달 새벽 한 20대 커플을 태우면서 사건이 시작됐는데 제보를 주셨네요. 네, 이게 지난달 24일 자정 무렵이었고요. 20대 커플이 그 택시 호출 어플 앱 통해서 이 택시를 부릅니다. 그런데 대전역에서 무려 인천까지 가는 장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택시 타고 잘 가던 중에 남자 손님이 사실 제가 대전역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이 추위에 덜덜 떨다가 택시 부른 거다. 25일 그러니까 자정 지났으면 당일이겠죠. 이날 오후 5시까지 꼭 택시비 입금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택시기사 생각에는 앱 통해서 연결된 손님이니까 아마 등록된 정보도 있을 거고 거짓말은 아니겠다 싶었다고 하고요. 또 40대 중반인 이 택시기사가 보기에 추위에 떨고 있는 젊은 커플이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휴게소 들러서 중간에 따뜻한 커피까지 직접 사서 건넸습니다. 그렇게 25일 새벽 2시 20분쯤에 목적지인 인천에 도착을 했습니다. 톨게이트비까지 합쳐서 이 택시비가 20만 원 넘게 나온 상황이고요. 일단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커플 중에 여자친구의 전화번호도 받아놨습니다. 이게 그냥 결말이 꼭 안 좋아요, 이게. 결말이 좋았으면 사건 반장에 나올 일이 없었겠죠. 결국 입금이 안 됐고요. 여자 손님이 연락처를 아니까 이제 전화도 하고 또 문자도 보냈답니다.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 입금을 안 해주시네요 라고 했는데 아예 그냥 전화 안 받고 문자를 보내도 대꾸도 없고 그래서 여러 차례 반복한 끝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예. 그제야 답이 왔답니다. 누구세요? 이렇게 답이 왔다라는 거예요. 경찰에서도 연락을 했었는데 이 여자 승객에게 이 경찰에서도 처음에는 경찰 전화를 받았는데 다음부터는 또 경찰 전화도 안 받고 있답니다. 추운 날 20대 커플이 덜덜덜덜 떠는 게 안타까운 마음에 가다가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커피까지 사줬는데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기억상실증에라도 걸린 듯 택시기사도 택시비도 잊어버린 이 여성 손님. 이제 경찰은 여성의 부모한테 연락을 하는데요. 그러자 이번에도 역시 황당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자, 택시기사의 분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그래서 20일 날 그래서
저한테 준다고 해갖고 제가 알았다 그러면은 20일 날 전화 달라 그래서 20일 날 저녁 때 해도 전화도 없고 주지도 않는 거예요. 문자를 했죠. 왜 자꾸 사람을 자꾸 약 올리고 갖고 노냐. 왜 그러냐 나한테 그랬죠. 예. 그러고 나서 21일 날 전화가 왔어요. 또 계좌번호를 알려달래요. 네. 꼭 드리겠다고.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서 이제 그거 근데 지금까지 또 안 주고 저렇게 문자 내용 저렇게 된 거예요. 누군데 그러는 거예요 또요. 오늘따라 이렇게 다중인격의 소유자들이 많이 나오네요. 이게 좀 실수 아닌 실수 같은데 경찰한테 연락해서 어머니의 연락처를 안 다음에 어머니한테 이제 하니까 2월 20일까지 입금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뭐 그때까지 당연히 기다렸겠죠. 막 희망을 갖고 기다렸는데 이것도 희망 고문이 돼버렸어요. 결국은 입금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다시 문자를 보냅니다. 다음 날 문자를 좀 장문의 문자 내가 어떻게 택시 기사인데 왜 입금하지 않느냐 하니까 그때 또 다시 똑같은 문자가 와요. 누군데?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뭔가 이게 참 사람에 대한 예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교수님 누군데라뇨 세상에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요. 통화 기록 정말. 다 있는데. 그러니까요. 또 게다가 얼마나 호의를 베푸셨습니까? 추울 것 같으니까 커피도 사다 주시고 네, 꼭 보내라. 그러나 이제 믿고 이렇게 인천까지 데려다 줬는데 근데 이 택시 기사님이 그냥 20만 원을 못 받은 것도 못 받은 거지만 또 경찰서를 들럭날락 거리셔야 되니까 또 일당 반나절이 일을 못해서 사실은 50만 원의 손해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 회사에 50만 원을 이미 내셨대요. 그래서 최소한 50만 원을 받아야 손해는 안 되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엄마한테 이 얘기를 다 했더니 어머니가 또 갑자기 그 엄마가 사실은 내가 몸이 안 좋고 난 수급자다. 그리고 우리 딸은 19살인데 지적장애가 있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지금 진위 여부는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이 기사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여성 19살이라는 거 그 지적장애 전혀 아닌 것 같던데 뭐 이런 생각도 지금 드십니다. 어쨌든 그래서 마음이 또 이분 되게 마음이 약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30만 원만 주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이렇게 지금 뒤통수를 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택시비 안 내는 거하고 수급자인 거랑 지적장애인 거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라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 자 기사님도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계속 말이 바뀌고 이러니까. 자 택시에 20대 커플이 함께 탔었죠. 아까 사진 보셨죠? 자 그런데 이 남자친구 택시비 20만 원을 못 갚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성공한 사업가. 자, 택시기사님에 따르면 이 남자친구라는 사람 자신을 성공한 사업가라고 소개를 하면서 묻지도 않은 개인정보를 줄줄줄줄줄줄 얘기를 하더랍니다. 기사님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남자가 이제 조수석에 타고 있었거든요. 남자가 뭐 자기는 뭐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업가라고 하고 결혼도 할 거고 그리고 저보다 연상이다 여자가 연락처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연락처를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여자 거를 네가 전화해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이제 저한테요. 그렇게 했는데 저는 지금 와서 보면 진짜 그 여자가 지적장애이면 남자가 더 나쁜 놈이죠. 남자가 더 나쁜 놈이네. 네, 이 택시 기사에 따르면요, 이 남자친구가 조수석에 탔답니다. 그런데 이 오는 동안 내내 묻지도 않은 얘기를 뭐 TMI라고 하죠. 계속 늘어났다는 겁니다. 뭐 나는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업가다. 여자친구는 뭐 19살이라더니 25살이다. 나보다 연상이다.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커플이고 곧 결혼할 거다라는 얘기도 했다는 겁니다. 또 뭐 지갑 잃어버렸다. 내일 돈 주겠다. 이런 얘기 다 한 것도 이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목적지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릴 때는요, 이 택시기사가 그래도 연락처 하나 주셔야 하지 않겠냐 요구를 했더니 여자친구를 향해서 네가 기사님 번호로 전화해 라면서 은근슬쩍 이 여자친구 번호를 넘기더라는 겁니다. 이 택시기사에 따르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여자친구는 별로 말이 없었고 남자친구랑만 계속 대화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라고 제보를 주셨는데 교수님, 기사님 말씀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저 남자 손님 남자친구가 더 괘씸하다는 거예요. 네, 저도 그런데요. 왜냐하면은
네, 뭐 본인이 성공한 사업가면 본인이 택시비 왜 못 냅니까? 그런데다가 본인이 뭐 안 타고 온 것도 아니고 여자친구 혼자 타고 온 택시도 아니고 본인이 같이 타고 온 택시인데 왜 여자친구한테 전화번호를 주라 그래서 이렇게 여자친구 혼자서 이거를 감당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또 여자친구가 25살인데 연상이라 그러면 본인은 뭐 한 21, 2살 내지는 뭐 3살, 뭐 4살 이렇게 된다는 건데 성공한 사업가라는 것도 좀 거짓말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괘씸하고요. 만에 하나 여자친구가 진짜 지적장애라고 하면 더 괘씸한 거죠. 그럼 지적장애가 있는 여자친구를 앞세워서 일부러 이런 범행을 했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데, 남자친구도 또 어떤 사람인지 참 궁금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 요즘 말이죠. 이 핸드폰에 그 카드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게요. 저는 아까 이제 처음에 택시를 부를 때부터 이게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했기 때문에 연동이 돼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아마 그것도 뭔가 고의적으로 조작을 했거나 아니면 이럴 수 있어요. 거기 등록해 있는 카드 같은 걸 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쓴 게 아니지. 저는 이 액수도 꽤 큰 액수고, 이 택시기사분 입장에서는 수법도 경찰에서 이런 부분은 놓치지 않고 좀 따끔하게 좀 수사와 그에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다음 사건 이어갑니다. 열흘간 만난 연예인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돈을 빼앗고 폭행까지 한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여성은 헤어진 이후에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SNS에 악의적인 댓글을 달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한 남자 연예인이 여자친구에게 우리 그만 만나자 이별을 통보했답니다. 그럼 그냥 헤어지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일단 상대는 30대 여성이었고요. 열흘가량 이 연예인이자 유튜버인 30대 남자친구와 잠깐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남자친구가 2022년 8월 새벽에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이 여성에게 이별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별 통보 받은 이 30대 여성이 너 연예인이라서 악플 무서워한다며 이런 식으로 헤어지면 내가 어떻게 할 것 같아? 라면서 협박성 발언을 쏟아내고 그러면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자, 이 남자 연예인은 야, 너 연예인이잖아. 내가 가만둘 것 같아? 이렇게 막 협박을 계속하니까 그 자리에서 여자친구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겁니다. 결국 돈을 받아낸 이 전 여자친구죠. 받았으니까. 자, 순순히 헤어져 줄게 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야, 너 뺨 10대만 맞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네. 자, 뺨 10대 얘기를 했습니다. 여자친구 계좌로 240만 원을 송금을 했는데 여자친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원래 너한테 5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240만 원밖에 못 받았으니까 230만 원만 받았으니까 뺨 10대를 때리겠다라고 하면서 남자친구 뺨을 10차례 가격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500만 원 중에 260만 원을 못 받았다고 이제 뺨 10대를 퍽퍽퍽. 자, 굳이 뭐 이걸 계산을 해야 될까 싶은데 아무튼 하자면 한 대당 26만 원 꼴이에요. 물론 연애에 있어서 기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열흘 만났을 뿐인데 저 정도면은 자, 교수님 그냥 요즘 말로는 썸을 타다가 그냥 헤어진 건데 저렇게까지 받아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 남성이 뭐 사기를 쳐서 만난 것도 아니고 성폭행을 한 것도 아니고 뭐 불법 촬영을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협박을 한 것도 아니고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서로 호감이 있어서 만나다가 뭐 열흘 만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남자가 그만 만나고 싶다고 한 거죠. 뭐 유쾌하지는 않죠. 그리고 남성도 열흘 만에 이렇게 헤어지자 그런 것이 여성이 뭐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막 돈도 달라 그러고 그다음에 뭐 나를 열흘 동안 가지고 놀았다 이러면서 뺨을 때렸다 뭐 이런 건 정말 처음 들은 얘기라서 정말 좀 보통 그냥 연예인들이 이래서 사실은 연애를 무서워하는 거죠. 네, 너무 이제 유명한 사람일수록 더 이런 식으로 뭐 이용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연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얼굴이 알려졌다는 건 양 변호사님 아무래도 좀 손해를 볼 여지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돈 또 240만 원 보내고 뺨도 맞고 그랬는데
거기서 끝이었으면 여기 또 안 왔죠. 앞으로 더 이어집니다. 일단 그날 오후 1시에 전 남자친구 집에서 나왔는데 오후부터 당장 비밀번호를 누르고 다시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6번 정도 있었고 한 사흘 정도 지나서는 이제 문자 또 다른 메시지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냅니다. 나 우울증 걸려가지고 힘든 거 다 까발리겠다. 네가 나를 가지고 놀았다. 이런 식의 문자를 무려 열흘 동안 800여 차례나 보냅니다. 거기서 끝나진 않아요. 자,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는 다 허위 사실입니다. 거짓말로 어떻게 또 협박을 하냐면 SNS에 누구 언니 아시죠? 그 언니 뭐 데리고 뭐 좀 있는 그대로 올릴게요. 놀다가 버렸다. 양다리 걸쳤다. 그리고 너 때문에 성병에 걸렸다. 근데 뭐 잠수 타면 끝나냐? 뭐 양아치다. 근데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이런 글들을 쭉 이렇게 달았던 겁니다. 진짜 교수님. 네. 너무 괴로울 것 같아. 난 진짜 열흘 그러니까 열흘 딱 사귀고 헤어진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좀 이 여성 행동을 보면 많은 게 보이죠. 네, 뭐 헤어진 거에 대해서 돈을 보내라 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순순히 또 보냈어요. 있는 돈이 많지 않았나 봐요. 그랬는데 그걸 남은 무슨 약간 이 일진 무슨 싸움들이면 돈 없으면 한 대당 뭐 얼마당 몇 대 맞자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는데 그거가 지금 이제 얼음판이 된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있지도 않았던 사실로 SNS에 협박을 하면 사실 연예인이자 유튜버인 이 남성은 사실 이런 SNS 협박은 어마어마하게 타격이 있습니다. 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막 뭐 일파만파하게 퍼질 수 있죠. 그런데다 이제 800개의 문자도 폭탄 문자를 보낼 정도면 이 여성이 어떤 성품인지는 좀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 남성 결국에는 전 여자친구였던 이 여성 공갈, 폭행, 주거침입,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고 지금 이제 불구속 기소 중입니다. 법정에 섰죠? 네, 섰는데 일단 돈 받았잖아요. 이 받은 돈 같은 경우엔 내가 남자친구 잘못 때문에 그 위약금 물게 된 게 있다. 그것에 대한 변상금 차원에서 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때린 것에 대해서는 얼굴에 가벼운 접촉이 있었는데 이건 다 전 남자친구가 허락한 거였다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그 뺨 때린 거 열 때 그게 제가 때리라고 해서 때렸을 뿐이에요. 이거 뭐 약간 딱밤 같은 뭐 약간 이런 건가요 지금? 가볍지도 않고요. 뺨 때리는 게 사실 센 거죠. 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아마 녹음된 좀 내용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 녹음했는 걸 들어보면 폭행 상황이 여자친구가 얘기하던 그런 거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이 됐는데 이 재판부 입장에서는 동기도 좀 이해할 수 없다. 뺨을 때리거나 이게 이해할 수가 없고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을 했다고. 그리고 또 사회적 평판이 중요한 피해자에 대해서 허위사실 적시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 회복도 하지 않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고려해서 징역 10개월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실제로 징역이 선고가 되면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법정 구속도 가능한데 일단은 법정 구속은 면한 상태이고요. 일단 실형이 됐는데 뭐 2심에서도 유지가 된다 그러면 구속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양 변호사님, 진짜 양 변호사님도 이제 방송 워낙 활동 많이 하시니까 얼굴이 좀 알려지셨잖아요. 어디 가서 이렇게 막 행동 되게 조심스럽지 않으세요? 당연히 그런 뭐 저야 뭐 연예인은 아니지만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밤 늦은 시간에도 횡단보도 초록 신호등 꼬박꼬박 지키고 술 먹고 있을 때 차 한 대도 없는데. 차 한 대도 없어도 그리고 회식 자리에 괜히 별거 아닌데 같은 팀인데 뭐 여직원이라도 있으면 일부러 멀리 떨어져 앉아요. 저는 같은 단체 회식이도 그런 일이 있는데 연예인이면 더군다나 젊은 남성이면 저야 뭐 사실은 뭐 그럴 일이 없지만 젊은 남성이면 오죽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6년) 전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진 남편. 아내 최 씨는 남편 간병을 위해 2살 터울의 새아이는 친정 엄마께 맡겼습니다. 간병인을 구해 직장에 계속 다니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아들을 남의 손에 맡길 수 없다고 하는 탓에 결국 1년간 휴직을 했고 승진 기회도 날아갔습니다. 간병은 오롯이 며느리에게만 맡겨놓고 시가 행사에도 참석하라는 시어머니. 최 씨의 몸과 마음은 지쳐만 가는데요. 이제는 아픈 남편과 아이들에게만 집중하고 싶다는 최 씨. 시어머니와는 서서히 멀어지고 싶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자, 이 사연을 제가
이 새벽에 저희 제보 메일에서 처음 읽었는데 정말 제가 제 일이 아닌데도 너무 정말 가슴이 퍽 막혀가지고 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픈 사람을 돌본다는 일이 너무너무 그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가족이 아니라 뭐가 됐도. 자, 6년 전 남편이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지면서 생계, 간병, 육아까지 오롯이 그 짐을 짊어지게 된 40대 제보자의 얘기입니다. 자, 시작을 해보죠. 네, 이 제보자는 40대 최모 씨고요. 남편이랑은 동갑이고 또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현재 12살 딸, 10살 아들, 그리고 8살 아들 이렇게 2살 터울로 아이들이 3명 있고요. 풍족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5식구가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또 근처에 친정엄마가 살고 계셔서 육아도 도움을 받으면서 맞벌이도 좀 무리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6년 전에 이 남편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이 제보자에게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40대 한창이어야 할 남편이 뇌졸중으로 교수님. 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신 거죠. 아이도 8살, 10살, 12살 이렇게 정말 셋이 쪼로로 있는데 이 40대 가장이 쓰러진 겁니다. 되게 다행이죠. 이제 병원에 빨리 가서 생명은 건졌어요. 근데 문제는 의식도 없고 아이들은 물론이고 아내와 가족들하고 대화도 못하고 못 알아보고 대소변도 받아내야 되는 그런 힘든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도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데 이제부터 더 힘든 것은 이 시어머니의 말이나 태도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너 휴직하고 아범 돌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돌보면은 돌본다고 치지만 생활비는 그럼 누가 보니까. 네. 근데도 생활비를 시어머니가 주는 것도 아니면서 무조건 휴직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맨 처음에는 회사에 휴가도 내고 병가도 내고 다 했지만 결국에는 이건 장기전이다라고 생각해서 1년 휴직을 했습니다. 참 저도 주변에서 이런 경우 왕왕 보는데 말이죠. 가족이니까 내가 간병하고 직장은 포기하고 이거만큼 어리석은 선택이 없어요. 일단 본인이 하시던 일이 아니고 하루 이틀도 맞아요. 아니고 또 그리고 정작 필요한 일이 어떤 일인지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게다가 이분은 본인이 휴직을 하고 이게 남편을 돌보게 되면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해요? 병원비 있죠? 아이들 아직 크고 있기 때문에 학교, 학원비 다 챙겨야 되니까. 그래서 시어머니한테도 말씀을 드렸답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니 대출받아서 해결하면 되지 나중에 갚으면 되지 돈에 환장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며느리한테요? 예. 근데 현실이지 그게 환장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착하세요. 그걸 받아들여서 다행히 또 남편분이 이제 보험을 들어오는 게 있어서 일단 그걸로 급한 불은 껐다고 하는데 이게 하루 이틀 1, 2년에 끝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이제 암담한 상황이시죠. 세상에 일단 며느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어서 간병인을 고용해서 일단 쓰러진 남편을 돌보겠다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이 돈에 환장하니 세상에 앞이 창창한 아들이 쓰러져서 누워 있고 말이죠. 남에게 맡기기 싫은 어머니 마음 그 어머니 마음에선 이해하죠. 자 그러면은 그 애틋한 아들 쓰러진 아들 당신이 돌볼 수는 없습니까? 자 그러면 좋은데 초반에는 한 달에 한 번, 2달에 서너 번 정도 이렇게 와서 도움을 줬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별로 도움을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인즉슨 뭐냐면 원래 이전에 남편 쓰러지기 전에 예정돼 있던 그 집에 전부터 예정됐던 시가의 리모델링 공사가 있었는데 그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남편 병원에 있는 동안 못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문제가 좀 더 있습니다. 공사 비용을 좀 확인해 보니까 그 공사 비용이 이 최 씨 모르게 남편 그 통장에서 수백만 원 가량 지원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거 어떻게 확인했냐 하면 남편 휴대전화 보다가 송금 내역을 이 최 씨가 확인하게 된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용돈 문제로 갈등이 좀 있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매우 났다라고 합니다. 자, 갑작스러운 비상 상황에 모두 경황이 없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서로 배려하고 다독여야 또 그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이 쓰러져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이런 남편만으로도 벅찬데 시어머니 때문에 더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으셨다는 거죠. 자, 제보자님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네 남편이니까 어떡하냐, 네 팔자고 네 운명이니까 받아들여야지.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진짜 너무 서러워가지고 눈물을 되게 많이 흘렸거든요. 내 팔자는 이혼하면 끝이잖아요, 사실은. 어머니랑 나들은 그게 혈육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병원에서도 저같이 대우받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예, 그건 네 팔자고 네 운명이다. 이게 며느리한테 할 소리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오죽하면 비슷한 처지에 있는 같은 병원 다른 보호자들도 나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이렇게 입을 모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힘든 1년이 지나고 이제 최 씨가 복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는 남편보다 돈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 돌보고 또 아이들 챙기는 건 최 씨인데 뭐 고생한다, 뭐 미안하다 이런 말 듣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너무나 원망스러웠는데 그래도 또 남편 아이들 생각하면서 꾹 참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복직을 하긴 했는데요. 어쨌든 남편 간병을 병행해야 하다 보니까 이 최 씨가 그 교대 근무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직장에서는 또 자연스럽게 승진 대상자에서 밀렸고요. 뭐 커리어도 거의 포기해야 했고 너무 속상했다고 합니다. 아니, 전 모르겠어요. 아무리 뭐 아들도 4배 아파서 낳은 아들도 커서 가정을 꾸리면은 예전 같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교수님. 네. 아, 그래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자기 아들이 이렇게 뇌졸중 쓰러져가지고 막 사경을 헤매고 막 말도 못하고 이러면은 간병도 아니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아니 저도 저희 어머니 아프실 때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간병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할 수 있잖아요. 엄마 마음으로는 당연히 해주고 싶죠. 그러니까 너무 이 착하고 순종적이고 이런 능력 있는 며느리를 믿고 지금 이러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뭐 시가에 가 있었던 기간이 전혀 없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다행히 지금은 이제 부축을 하면 그래도 걸으실 수 있는 정도로는 좋아지셨대요. 근데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 빠른 시간에 건너야 되는 이런 건 못 하시고 이제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해력이 있지도 않고 말도 좀 어눌한 상태인 거죠. 근데 이제 이 남편이 와서 좀 생활하기 편하게 하려고 이제 집을 대대적인 공사를 해서 안전망도 설치하고 뭐 이렇게 문턱도 없애고 이런 공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시가에 한 2달 정도 가서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근데 이제 그 뭐 시어머니가 그 2달 동안은 해주셨지만 그래도 이만큼 남편이 좋아진 건 시가에서 뭘 해줘서가 아니고 사실은 친정에서 너무 헌신적으로 해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친정 아버님께서는 남편을 자주 와서 돌봐주시고 친정 엄마는 아이들 지금 학원비. 저 사파 속 저분이 장인이군요. 네, 장인어른입니다. 네. 그리고 친정 엄마도 사실은 이제 뭐 학원비, 생활비 이런 걸 꾸준히 지원해 주셨대요. 그리고 또 남동생도 있는데 남동생은 또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놀아도 주고 이렇게 돌봐줬다고 합니다. 아, 박 변호사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얘기하는 곳은 시가 쪽입니다. 반면에 시어머니 남의 이목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남편 쓰러진 이후에도 가족들 행사가 있으면 꼭 며느리를 불렀다고 해요. 아하. 뭐 친척 결혼식이라든지 명절 때. 최 씨 같은 경우는 하루라도 좀 더 쉬고 싶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면 잘 모르는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니는 이럴 때일수록 가족 행사에 얼굴을 더 보여야 된다라고 계속 불렀다고 합니다. 사실 최 씨가 이미 심신이 많이 지쳐 있어서 생기도 없고 말도 잘 안 하고 혼자 이렇게 가만히 있기도 하고 그냥 있다가 오는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 있던 어느 날 집에 가니까 다음에는 그러지 말라라면서 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냥 딱 집에 가버리니까 야 너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하면서 장문에 또 문자를 보냈다고요. 편지를. 하하. 아, 양 변호사님 지금 채팅창에서 진짜 속 터져서 못 보시겠다고 다들. 그러니까 진짜 집안마다 사람마다요. 가족끼리 벌어지는 일은 평균이란 것도 없고 상식이라는 것도 없어요. 이분 사실 장문의 문자 메시지라고 했는데 처음 이런 일을 했었던 게 아니라 저도 이거 보고 기가 막힙니다. 이 시어머님이 신혼 때부터 개선사항이라고 그렇게 편지를 쓰는 일들이 종종 있었대요. 이런 식이었던 겁니다. 한 번은 명절에 시가에 가는데 임신 막달이었답니다. 그때 시가에 간 것부터가 사실 보통 일이 아닌데 너무 컨디션도 안 좋고 힘들어서 잠깐 쉬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니 명절날 친척들 만나는데 말도 없이 그렇게 사라지는 게 어디 있냐. 친척분들한테 인사하고 제대로 행동해야지.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리고 설거지 쌓아놓고 그렇게 쉬었냐. 설거지 항상 이 싱크대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 법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신혼 때고 또 뭐 모르고 그랬을 테니까 너무 속상해서 물었는데
그건 신혼 때도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도 이 사람 인간관계, 가불관계 형성 한번 되면요 계속 이러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아하, 참. 이 제보자님께서 보내주신 메일 내용 중에서 제가 제일 좀 인상 깊었던 문장 하나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정말 이혼하고 싶지만 아픈 남편을 이런 시어머니한테 맡기는 건 너무 슬픕니다. 남편은 받아줄 생각이 있지만 이런 시어머니는 용서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쓰러진 남편, 6년째 내가 간병을 하는데 야, 이거 네 팔자야라는 시어머니와 연 끊어도 될까요? 라고 묻고 계십니다. 자, 박 변호사님부터요. 저는 사실은 이 이혼 사유 중에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 심히 부당한 학대, 여기도 포함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이런 행동도 심히 부당한 학대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뭐 해라, 돈 빌려주라, 아니면 뭐 이렇게 얼굴 비춰라, 이런 얘기까지 다 이런 집안 사정에서 더 문제라고 보면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연 끊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혼 사유이기도 한데 남편은 그래도 같이 있고 시어머니가 자꾸 이렇게 한다면 저는 경고를 좀 할 필요가 충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하시는 게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말씀 먼저 들어볼게요. 진짜 이 사연자분이 정말 심성이 너무 착하다는 게 이게 뭐 고민하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어요. 연을 끊어야지 그럼. 근데도 그걸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봐봐. 박 변호사가 지금 소개할 때 시어머니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랬냐면 배우자의 직계 존속, 그러니까 내 남편의 어머님이라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래서 법적으로는 사실은 어떠한 의무도 없습니다. 이분하고 시어머니 사이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저 변호사 말 참 본때 없이 얘기한다고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정으로서 살 때는 그걸 존중을 하지만 굳이 여기서 연을 따지고 법적인 의무를 따지고 그러면 없어요. 아무것도. 이미 끊겨져 있어요. 그냥 모른 체 하셔도 되는 거. 물론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알지만 부담을 덜어드리는 겁니다. 아무런 법적은 뭐 없으십니다. 이야, 자 교수님. 네. 일단 저는 뭐 손절을 해야 될까, 연을 끊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손절이다, 끊어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상황에서 잘 살아나가려면 이 끊는 게 사실 더 전략적으로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신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너무 많은 짐이 부과되면 언젠가는 쓰러지고 무너지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보자께서는 100점이 아니라 지금 200점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300점, 400점, 500점을 더 하라는 시어머니 얘기거든요.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어머니하고 뭐 손절하겠다, 평생을 안 보겠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이 남편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간병하고 있죠. 생활비 벌죠. 육아하죠. 너무 정말 할 수 있는 그 한계치를 넘어가서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시댁 일까지는 그냥 못 하시는 게 맞는 거고 안 하시는 게 미래를 위해서도 에너지를 좀 저축해서 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혹시 이론의 여지가 있던가요? 제가 본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제발 끊으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단 NNN님 간병, 애보기, 돈 벌기도 바쁜데 그 와중에 시집살이라뇨 하셨고요. 금곡동님 내가 사연자 친정엄마면 벌써 손잡고 데리고 왔다 하셨습니다. 나도님 아들 병원비는 땅 파면 나온답니까? 미라클님 이혼한다고 시어머니한테 통보만 해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경찰들이 산 깊은 곳에 버려진 차에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강도 또 절도 혐의 받는 용의자가 도주 5일 만에 이곳에서 목격이 됐기 때문인데 근데 차 문은 이미 열려 있고요. 그 안에서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이거 무슨 일인지 당시 상황 보고 오겠습니다. Sheriff's office. If anybody's in the vehicle, show yourself now. I can hear kids crying. Watch down. I got up. Can't believe this. Hi, little guys. This is freaking horrible. Medical team. Sweetie. Yeah, let's do it. Hi. You have such pretty blue eyes. Hi there. Can we get a hold? Yeah, are you okay? Yeah. This is unreal, man. I'm gonna lace my shoes up. 강도 어디 있어요? 네, 경찰 도착했을 때 용의자는 이미 도망간 후였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두 아이를
차에 그대로 내버려두고 달아났다는 겁니다. 카시트에 묶인 채로 산속에 2시간이나 방치돼 있던 이 아이들. 1살 그리고 6개월밖에 안 된 아주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차 안에서는요, 아이들에게 더 치명적일 수도 있는 아주 독한 마약들도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뒤쫓는 건 일단 포기하고 아이들부터 챙겼습니다. 이 애비가 아니네, 애비가 아니야. 이 아이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천만다행히도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는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인데 경찰은 가정폭력에 아동방임 혐의까지 추가해서 용의자들을 뒤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이어갑니다. 네, 대형 화물 트럭 뒤로 경찰차들이 따라붙습니다. 공중엔 헬기까지 동원돼서 이 트럭을 뒤쫓고 있는데요. 이 화물 트럭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타이어가 있어야 할 곳에 타이어는 없고 불꽃이 마구 튀깁니다. 운전자는 전혀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내달립니다. 그리고 결국 불꽃은 불이 돼서 트럭 한 편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서야 운전자는 갓길에 트럭을 세웠고요. 트럭에서 내린 운전자는 이제는 언덕으로 달려서 도망을 칩니다. 아니 왜 도망치는 거예요? 자, 이 운전자가 트럭 절도범이었습니다.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있던 트럭을 몰래 훔쳐차서 도망친 건데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로와 하늘에서 작전을 펼치며 넘어졌다. 네, 차량 절도범을 쫓았습니다. 자, 우선 앞쪽 타이어 두 쪽을 모두 구멍을 내서 이 차량을 멈추려 했던 건데 절도범은 바퀴가 없는 상태에서도 무섭게 내달렸던 겁니다. 아유, 저거 다 위에서 보고 있는데 저거. 아유. 네, 결국 절도범 불에 발이 묶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도망쳐봤지만 경찰의 포위망을 벗어날 수는 없었겠죠. 다 보고 있잖아요. 네, 현장에서 체포돼서 구금이 됐습니다. 화재 현장에 남은 경찰들은 트럭에 붙은 불을 진압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트럭은 거의 전소돼 버렸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이탈리아로 가보시죠. 자, 한 여성이 성큼성큼 걸어가지요. 그리고 대뜸 진열대에 놓인 물건들을 양손으로 집어 내던져 버립니다. 자,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의기양양하게 떠나는데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번엔 밀어치기 기술로 세워져 있던 물건들을 하나씩 떨어뜨립니다. 저 병인데? 자, 다음 타겟은 아레칸입니다. 여성은 미끄러져도 다시 일어나 아레칸 물건들을 마저 싹 스트라이크로 넘어뜨려 버립니다. 왜 저래? 이름 모를 한 여성이 뜬금없는 난동에 그야말로 저것은 아수라장이 돼버렸는데요. 저기는 바로 공항 연쇄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난동을 부린 여성은요, 프랑스 국적의 항공기 승무원이었습니다. 승무원이 왜요? 자, 이 여성은 난동 부르기 직전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해고에 화가 잔뜩 난 이 여성은 이미 사무실을 뒤집어 엎은 상태였고 동료 직원을 때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에 출동해서 여성이 더 폭발하기 전에 연행에 갔습니다.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검사 후에 일단 풀려났다고 합니다. 이 난동으로 다행히 다친 사람들은 없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늦은 새벽 시간 두 사람이 손전등을 켜고 개와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남성을 보고는 걸음을 멈춰 손전등을 비춰봅니다. 이를 알아차린 남성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가던 길을 가는데요. 두 사람은 이 남성의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왠지 스멜. 결국 남성도 발길을 돌려 두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자, 그리고 한참 동안 뭔가 이야기를 주고받는 듯한데요. 자, 갑자기 남성 몸을 툭 밀칩니다. 그리고는 점점 더 과격해지더니 아예 이제 주먹을 휘두르고 서로 뒤엉켜 바닥을 구르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차가 언제 달려올지 모르는 도로까지 나가서 몸싸움을 이어갑니다.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반려견 혼자만 사람들을 뜯어 말리는 모습인데 왜 저래요? 결국 남성은 이들을 피해 도망쳤고 이들 역시 경찰의 눈을 피해 숨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끈질긴 수배 끝에 경찰은 폭행에 연루된 두 사람 중 한 명을 체포했는데 이 용의자는 남성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확보한 CCTV에 그런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고요. 경찰은 다른 한 명도 마저 체포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픽 주인공 동물 스코틀랜드로 가보시죠. 네, 귀여운 갈색 털의 강아지가 계단을 쏜살같이 올라옵니다. 입에는 잘 보시면 공 하나를 물고 있는데요. 그 공을 내려놓더니 코로 툭툭 저렇게 칩니다. 자, 공은 계단 아래로 텅텅 튕겨 내려가는데요. 이 모습을 빤히 보고 있던 강아지. 공이 반쯤 내려갔을 때 엉덩이를 신나게 흔들면서 따라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그 공을 물고 올라와서 다시 코로 툭 공을 떨어뜨리는 모습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저 공놀이 원래는 보호자랑 같이 해야 되는 놀인데 이 강아지는 혼자서 공놀이하는 방법을 터득한 겁니다. 세상에. 계단을 이용해서요. 셀프 공놀이를 즐겨왔던 겁니다. 1인 가구들한테 바쁜 1인 가구에 딱이네, 진짜. 그러니까요. 이 강아지의 기특한 모습에 보호자도 놀랐다고 하고요. 누리꾼들 그 강아지 무릎 괜찮은 거냐 걱정했다고 하는데 다행히 몇 분 저렇게 놀면요. 강아지도 금방 지쳐서 크게 걱정하진 않아도 된다고 전했습니다. 아유, 신기합니다. 좋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3월 11일부터 저녁 7시 50분 하지만 내일은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